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군입니다. 아는 사람은 단정하지 않고 단정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뭔가를 잘 알면은 정말 그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을 불허하죠.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함이 아는 것이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는데 모르는 것은 몰라요. 어떤 이런 진실성이 좀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아는 거다.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여중생이 말을 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얼마 전에 그 구걸하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1,000원짜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계속 그 사람 거짓 만드는 거 아니냐 의존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헛갈린다 그렇게 물었죠. 두 가지 의견이 다 맞다. 그리고 이미 줬다면은 그 베품으로 얻어진 내가 기쁜 마음 그거는 가져가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내가 돈 1,000을 줘서 의지하게끔 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죠.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 모르는 일 아니냐. 돈 1,000을 줘서 그 사람이 잘 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너무 따지지 말자.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는 말처럼 알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전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많이 전해 듣는데 그 정보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정하는 거, 그 확신한다는 것이 암이라는 그 울타리에 갇히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다는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아는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다른 견해를 더 이상 안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우주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감히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30대 초반에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정말 헷갈려요. 신발을 신을 때도 헷갈리고 이게 제 신발인지 아이스크림을 사와도 냉장고에 넣어야 될지 냉동고에 넣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어도 긴 소매의 옷을 입어야 할지 짧은 소매의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뭔가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확신은 왜 헷갈리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이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든지 다 알려고 한다는 거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아니라면은 그냥 접으면 되겠죠? 또 모든 것을 알고 진도를 나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생기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헷갈리고 그러면 일단 진도를 나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교정하면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뭐든지 다 알려고 한다. 강박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를 수밖에 없는 사실마저도 알아내려고 해야 애쓴다. 조금 더 헷갈리는 일들을 허용치 않는다. 정이 헷갈리면 특정한 정의를 내리고서 규정한다는 거죠. 수학이 그렇다는 거죠. 점, 직선, 원, 네모 어떤 공리로서 확정을 짓는 거죠. 본질적으로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규정 짓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탄생이 됐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도 그렇고요. 애매한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 심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강박이가 큰 활동을 하는 거죠. 강박이는 분명치 않은 거, 헷갈리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할 때 강박이가 규정하도록 우리 내부에 있는 깨치미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깨치미의 배려에 의해서 강박이가 확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이제 연하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네요. 그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또 그의 부모님이 좀 고지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정보가 별로 없었다면은 이렇게 망설이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사랑하면은 뭐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결혼을 한번 계획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 인생 꼬이면 어떡하죠? 우리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 생활은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다. 부딪혀 보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수용자의 마음을 해결하면 되죠. 결혼은 정말 수용의 마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 결혼해보자. 그리고 내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터지면은 수용자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풀리게 되거든요.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모께서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고서 어른이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고서 인격자가 될 수 없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모를 줄 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뭐가 뭔지 모른 채 헤매는 상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자라났는지 이걸 모르는다면은 이것이 약이 될 수는 없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다 그것이 부모님 덕이라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겠죠. 남자 여자도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같이 만나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자연의 결론이죠. 생김새가 그렇잖아요. 서로 상보적인 그 신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질서에 대해서 순응을 해보는 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요즘에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를 하거나 비혼으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혼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운우지정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운우지정은 남자 여자의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런 운우지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수양이다라고 보고,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는 건 어떠냐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면 되거든요. 일단 결혼은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도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수행이 없거든요. 어느 날 40대 초반의 남성이 참담한 심정으로 찾아왔네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아주 수양의 자세가 있었어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꺼내면 아내가 자책감으로 인해서 이혼하자고 할 것 같고, 이혼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내분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무뚝뚝한 면도 있지만 아이들을 잘 보살핀대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그런데 자기도 돌이켜 보니까 아내를 적잖이 무시해온 점도 있었다는 거죠. 이 점은 이제 반성하겠다고 해요. 훌륭하죠. 수양인의 마음이에요. 규범으로 본다면 부인의 외도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의 그 심성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살기 위해서는 애증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어떠냐.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은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엄청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애증의 관계에서 고착이 된다면은 서로에게 발전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속을 하게 되고 상대에게나 본인에게나 좋은 건 아니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응징하려 든다면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없었던 일로 여기고, 자기가 또 반성을 하는 점도 있다면 그냥 아내에게 따뜻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봄에 길을 가다가 예쁜 개나리 꽃이 피어 있으면 걸음이 멈춰지고, 여행 중에 멋진 풍경을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예쁘고 멋진 풍경에 이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은 부인분께서 꽃동산에 놀러가서 꽃향기를 맡고 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걸로 질투하지는 않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었을 때는 왜 이렇게
질투하느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부인의 외도가 도를 넘어 가정에 직접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면은 그건 정말 고민을 해볼 문제인데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없거든요. 이 점을 헤아린다면은 업그레이드가 된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그 부부관계에서는 그 애증의 관계, 에로스의 관계가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소유의 관계죠. 그래서 자기의 그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성이 접근해 오게 되면 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 나의 안전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거든요. 나의 안전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배우자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내지는 또 드라마를 볼 때 그 극 중의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저 배우 참 멋지네. 남편은 여성 배우를 보고 와, 연기 정말 잘하네. 어우, 너무 이쁘고 멋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간 거잖아요. 그거나 그 이상 진도가 나가는 거나 정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자기의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내 배우자를 소유하고자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배우자의 마음이 나 외에 다른 이성에게 향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막으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좀 비자연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막지 못할 바에는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내 식대로 구속을 하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강요하고 그거는 일종의 정신적인 그 폭력과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지성인이라면은 이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부가 서로 둘만 사랑하고 둘만 아낌없이 좋아한다면 그것도 좋은 길이죠. 좋은 길인데 서로에게 성장을 좀 보장해주고 상대를 좀 믿고 맡기고 상대가 다른 이성과도 접속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은 사랑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 시대에 화두를 던져봅니다. 네, 그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에게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지요. 몰라야 할 영역은 모른 채로 남겨두는 것이 곧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다. 이거는 뭐 그냥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러죠. 저도 지금 제가 중2 막둥이 아들과 살고 있는데 막둥이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막둥이 아들의 말이 맞는 거죠. 제가 왜 다 알아야 되죠? 몰라도 돼요. 또 모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좀 맡겨둘 수 있잖아요. 배우자에게나 자식에게나 모를 줄 알아야 한다면 그런 마음이 정말 지성인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으로 잘 덮어져야 잘 성장하듯이 상대방의 고유한 영역과 비밀을 잘 지켜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상 인생의 그 천리를 깨친 현자들은 모를 줄 알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지해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를 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뭔가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모를 줄은 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는 안다 이거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모를 줄도 모른다면은 그것이 아는 것이냐. 네,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죠. 자, 벽암록 19칙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구지라는 선생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평범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말없이 한 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이렇게요. 네. 특별히 경전에 대한 강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의아스러웠다. 그가 왜 한 손가락을 쳐들었을까? 이 이유가 뭘까요? 구지선사 그 자신도 자기가 손가락 하나를 치켜드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도 그냥 아무 뜻 없이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저 구지선사가 왜 손가락을 저렇게 치켜들었을까? 라고 고민한다면 이 얼마나 이거 굉장히 화려한 코미디가 아닐까요? 모를 줄 모르면 깜깜한 밤을 맞는 것 같아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모를 줄 알면 환한 새벽을 만난 것과 같아서 모든 게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이게 역설이죠. 모를 줄 안다는 것을 규정을 해버리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달동네 인정이 되잖아요. 아, 모를 줄 알지. 몰라도 돼. 모를 줄 아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내버려 두게 되니까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모를 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편안하게 하는 하나의 그 핵심 키가 되겠죠. 그러므로 노자께서는 모를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의 확신에 빠져서 단정하지 않고 안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모를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자께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모름이란 알의 바탕이 되고 모를 줄 아는 것은 알의 출발점이 된다. 네, 안과 모름이 서로 이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지요. 어느 날 굳이 이 선승이 그 절을 비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오늘 우리 구지 선생님은 어디 출타하셨어요?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좀 제가 기다릴까요? 이러니까 아니, 기다릴 필요 없어요. 구지에게는 어린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제자가 얘기하기를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뭐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행복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뭐 이런 거를 물었던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지 제자가 평소에 선생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늘 이렇게 하시니까 자, 이걸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지 선생을 찾아온 사람은 길을 떠났어요. 저녁에 이제 구지 선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께 얘기하기를, 선생님 아까 어떤 방문객이 와가지고 선생님께 뭔가를 물어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답해줬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일지 들었죠 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 손가락을 낚아채가지고요, 이걸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야, 이놈아 어딜 도망가?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이 부르니까 또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죠. 너 이놈아 진리를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본능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 수 있는 손가락이 없어졌잖아요. 그 순간 이 제자가 깨달았다 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있어야 될 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없는 상황에 정신이 머무르게 된 거죠.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관념과 현실,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현실인가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선문답을 보면서 그렇게 제자의 손가락까지 자르고 그렇게 험하게 그런 공부는 하기도 싫어, 그런 게 아니라요, 이야기예요. 손가락을 왜 자릅니까? 이거는 트릭이고요, 그냥 스토리일 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산타 할아버지가 왜 25일 날, 왜 크리스마스 날 썰매를 타고 옵니까? 그냥 스토리잖아요.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관념과 현실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삶의 이치를 깊이 궁구할수록 모름의 영역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모를 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묻게 되잖아요. 상대에게 물을 수 있고 민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옛 현인들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겸허했고 예법을 지켰고 자기가 맡은 최소한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죠. 모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거든요. 상대를 규정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죠. 단정하지 않죠. 항상 물어보면서 민주적으로 교류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모름의 세계가 있기에 강박이가 형성한 생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모른다는 것은 무한한 영역이 펼쳐진 거잖아요. 알면은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줄 안다면 알미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확립한 것이다. 모름의 세계와 본연의 자리는 상통한다. 우리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없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모든 가치가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른다. 기본적인 건 모른다는 거죠. 근본적인 건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거죠. 모름의 영역은 우리 영혼에 합하다. 죽음과 더불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신비로운 선물이었다. 저의 그 채널에 오셔가지고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19편 게임의 법칙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